역사를 정시하지 못한 탓에 분단 상황을 외면하고 통일의 꿈을 잊고 지내온 세월의 인과가 가혹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통일보다 진보적인 위협은 없습니다. 평화는 모든 복지에 우선하며 계급 평등을 향한 어떠한 투쟁도 분단 체제가 타파되지 않는 한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이제라도 통일 문화를 만들어 확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세비입니다. 읽어드린 이 글은 페이스북에서 김갑수 선생님이 관리자로 계신 자주인 학회의 소개 글입니다. 글 하나를 더 읽어볼까요? 국방부는 어제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의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 발표했습니다. 더구나 사망한 우리 국민은 비무장한 어업지도선 공무원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인 살인 행위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 위상을 흔드는 도발 행위입니다. 그간 한반도 평화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온 경기도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다름 아닌 현재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혹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현 경기도 지사 이재명 지사의 이번 북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 건에 대한 페이스북 글입니다. 명색이 차기 대권주자 아주 유력한 대권주자이죠. 1위를 달리고 있는 분인데 저는 이 글에서 역사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본인의 말대로 경기도에서 노력했던 한반도 평화 구축 같은 일들을 정말 지지했는데 정말 실망스럽네요. 지금 보니까 그 노력은 전혀 북을 하나의 주체로서 인정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북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는 최소한의 역지사지 같은 것을 해볼 줄 모르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실망스럽고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백권대학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또 한번 찾게 됐답니다. 저 또한 공부를 통해 깨달은 것이 역사의식 없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은 그것이 아무리 순수한 선의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과는 그저 한낱 아주 얕은 피상적인 노력에 그치고 말 것이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백권대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합시다. 네. 오늘 2020년 9월 26일 현재 시각 2시 20분 조금 못된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50장이 조금 길고 그래서 50장이랑 51장은 자칫 통감을 읽는다 였는데 지난번에 읽어드렸고 짧은 52장이랑 이렇게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주인의 독서 교양 백권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췄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백권대학 저자 김갑수. 50장 프로파일링이란 무엇인가? 브라이언 이니스의 프로파일링은 범죄 심리와 과학 수사에 관한 전문서이다. 이 책은 프로파일링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새로운 범죄자 추적 기법으로 곽광받는 프로파일링은 동기가 불분명한 연쇄살인, 가학적 성폭행, 연쇄 방화와 같은 범죄 예방과 신속한 검거에 주로 사용된다.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인의 신원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인의 행동을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범인의 신원이 파악되면 범인 체포를 위하여 범인이 차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추정하는 작업을 프로파일링이라고 한다. 이 책에서는 연쇄살인범을 추정하는 프로파일러의 작업 과정과 FBI의 흉악범 체포 프로그램, 범인의 행동 증거 분석법, 지리 추정 프로파일링, 필체 분석 등 범죄 수사에 관한 이론을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다. 프로파일링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발생한 한 사건을 통해 설명해 본다. 프로파일링의 실례. 살인사건의 범죄 현장에 있는 것이라고는 침묵뿐이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러나 사체는 이야기한다. 유능한 수사관이라면 사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냉동이 채 풀리지 않은 어린이의 사체는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수사관에게 들려주고 있었다.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수사관은 일단 법의학자들이 제출한 소견서를 기초로 하여 사체의 특징을 정리한다. 1. 사체 발견 지점은 실종 지점과 아주 가깝다. 약 450m. 2. 사체는 검은 비닐봉지 4개에 나뉘어 배낭에 넣어졌다. 3. 사체는 최소 12등분 이상 되었으며 배낭에는 8등분만 담겨 있었다. 나머지 4등분 이상은 둔부와 발가락 등인데 아직 범인 주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4. 발견 당시 사체의 온도는 마이너스 0.7도로서 냉동이 다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5. 사체의 코와 입에는 솜이 가득 차 있었다. 6. 사체는 비교적 말끔히 잘린 상태지만 일부는 끝단면이 다소 거칠다. 7. 사체의 등에는 1.45cm 간격으로 눌린 자국이 12줄 규칙적으로 나 있다. 8. 사체의 성기에 상처가 나 있다. 9. 사체의 손바닥에 쓰여 있는 글씨는 판교 여인 살인사건을 흉내낸 것으로 추정된다. 10. 사체와 사체 주변에서 범인의 지문이나 혈흔, 족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관은 되도록 심리적 추정을 배제하면서 사체의 특성을 근거로 범죄 상황을 추리한다. 먼저 사체가 토막난 상태, 입안의 솜, 비닐봉지 등으로 보아 살해는 실내에서 이루어진 것 같았다. 그리고 등의 눌린 자국은 간격과 규칙성으로 보아 가정용 냉장고의 냉동실 바닥임이 확실시 되었다. 사체 절단에 사용된 연장은 딱 집어서 말할 수 없다. 그것은 기계톱일 수도 있고 가정용 톱이거나 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유괴 혹은 납치의 이유, 목격자 부재 이유, 살해와 토막낸 이유, 실종 현장 주변에 사체를 유기한 이유 등을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행히 사체의 등에 눌린 자국은 추정대로 1998년에 생산된 S사의 저가형 비냉장고임이 밝혀졌다. 한국경찰청 과학수사부는 국내 유통 가전제품의 재원과 특징을
데이터베이스화 해놓고 있으며 언제든지 컴퓨터 조회가 가능하다. 이 사건에 대한 1차 프로파일링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살해의 대상, 수법이나 사체에 쓰인 필체로 보아 판교 여인 살인사건과는 무관하다. 둘째, 범인이 돈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살자 가족과 원한 관계이거나 변태 성욕자 또는 정신 이상자의 소행이다. 셋째, 피살자의 집, 실종 장소, 사체 유기장소가 모두 지근 거리임을 감안할 때 범인은 현장 주변 거주자일 가능성이 높다. 넷째, 사체를 토막내는 작업을 장시간 할 수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범인은 혼자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얼마 후 나온 부검 결과 사체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다. 또 피살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흔적이 나타났다. 수사관은 이 두 가지 사항을 기초로 한 추가 프로파일링을 첨부하여 수사본부에 넘긴다. 다섯째, 범인은 직업이 없거나 있더라도 야간 근무자거나 교대 근무자일 것이다. 여섯째, 범행 동기는 성용이며 범인은 소아 기호증이 있을 것이다. 18세 이상 성인이 적어도 자기보다 5세 이하인 사춘기 이전의 어린이에게 성적 매력과 욕구를 느껴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증세, 소아애라고 불리는 이 이상 증세는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차단되었을 경우 나타난다. 프로파일링으로 인해 수사가 활기차게 진행된다. 경찰청은 사건 현장 인근의 성범죄 전과자 39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그들의 거주지를 탐색하여 S사의 B형 냉장고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일이 수사의 핵심 관건이 된다. 연쇄 살인이란 무엇인가? 한때 경찰대학 범죄학 교수였던 표창원의 저서 한국의 연쇄 살인에서 말하는 연쇄 살인범의 일반적인 특성 10가지를 들어본다. 1.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있더라도 비정규직이고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2.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 사이이다. 3. 대부분이 백인 또는 황인 남성이고 드물게 흑인 여성도 있다. 4. 결혼하지 않았거나 결혼에 실패한 독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5. 평소 속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여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6. 과묵하고 반항적인 모습이 일부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한다. 7. 이성관계에 서투르면서도 때로는 심하게 집착하거나 지나칠 정도로 잘해준다. 8. 상대가 헤어지려고 하면 갑자기 폭력을 휘두르거나 섬뜩할 정도로 차가워진다. 9. 거짓말을 하면서 본인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여길 정도로 천연덕스럽게 한다. 10. 절도나 성범죄 등의 전과가 있거나 이와 관련된 조사를 받은 일이 있다. 이로 보아 연쇄살인범은 의외로 유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언론들은 사건 발생 때마다 범인의 특수성을 찾으려 해서 오히려 사건의 바른 진단에 방해를 주는 결과를 낳는다. 대부분의 연쇄살인범은 소설이나 영화 등에 출몰하는 비범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인 수가 많다. 그들은 대체로 침울한데 자신의 침울함마저 이웃에게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이 내면의 문제를 심각히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소통 수단이 차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쇄살인범에게 있어 살인행위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의식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평소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갖지 못했던 사람에게 살인은 쾌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쾌감을 얻는 행위가 그렇듯이 이 무서운 폭력 행위에는 알코올이나 마약보다 훨씬 강렬한 중독성이 있다. 중독자들이 알코올이나 마약을 애지중지하듯이 연쇄살인범은 살인행위를 대단히 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의 대상을 선정한 후 납치, 희롱, 고문, 살해, 그리고 사체 유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모두 행위의 목적이 된다.
이와 같이 살인을 의식으로 인식한다는 점이 일반 살인범과 다른 연쇄 살인범의 변별성이다. 게다가 살인 행위는 갈수록 그에게 존재감을 심어준다. 그러므로 살인 행위는 반복되는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살인이 반복되면서 그 수법도 진화된다는 점이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연쇄살인범은 살인의 순간에 가히 폭발적인 성적 오르가즘을 느끼기도 한다고 말한다. 무엇이든지 정점에 이르기까지는 단계적 과정이 있는데 바로 이 단계적 과정을 잘 분석하는 일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살인자는 어느 날 신체와 감각에 이상이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주변의 사물들이 갑자기 슬로우 비디오처럼 느려지는 반면 소리와 빛깔은 보다 더 선명하고 생생해진다. 그리고 후각과 촉각도 예민해진다. 말하자면 환타지를 체험하기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다. 그는 살인 의식의 환타지에 사로잡힌다. 그러면 대상을 물색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휩싸이게 된다. 연쇄살인범 강아무개의 순간순간 자신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진술은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하는 순간 환타지는 약화된다. 반면 현실 감각은 돌아오지 않고 범의는 의지화된다. 어떤 연쇄살인범은 이때 자신이 현실 감각을 잃었다는 말을 주변 사람에게 했다고 보고된 사례가 있다. 이럴 때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 범죄 행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쇄살인자들은 범행이 끝날 때까지 잃어버린 현실감을 되찾지 못한다. 약화되었던 환타지는 이제 현실처럼 그의 뇌리에 출몰한다. 그는 범행 대상을 찾아 나선다. 이를 낚시질 단계, 즉 토울링 페이즈라고도 한다. 그는 강박적 충동 속에서 사회적 관습을 망각한다. 그는 동물적 존재가 되어 화학적 자극에만 반응하게 된다. 그는 낚시꾼이 떡밥을 던져놓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듯이 컴컴한 지하주차장이나 인적 드문 샛길이나 숲이 우거진 여학생 기숙사 주변에서 앉아있거나 서성거린다. 아직 해결을 못 보고 있는 한국 경기 남부 화성 인근의 연쇄살인범과 연쇄살인범 강아무개 역시 주로 농촌의 샛길이나 야산길 또는 한적한 버스 정류장을 낚시 장소로 선택했다. 피해자가 연쇄살인범에게 저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는 대상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안심시키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여성은 유인하는 남성을 매력적으로 보는 사례도 있다. 자진해서 살인마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낚시질 단계를 끝낸 그는 행동 시에 할 일을 꿈꾸듯이 계획한다. 미국의 연쇄살인범 데드 번디는 대상을 죽이기 전에 찰나적이고 날카로운 성관계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우리가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보았듯이 그는 대상을 자기 차로 끌어들이기 위해 책이나 짐을 차에 싣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수법을 썼다. 데드 번디의 소나기에서 도망친 여성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최후의 공격을 가하기 직전까지 한치도 침착성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어떤 살인마는 가짜로 팔에 깁스를 하고 짐 싣는 것을 도와달라고도 했다. 그들은 결정적인 기회를 포착하기 전에는 결코 경솔한 행동에 돌입하지 않는다. 살인마 칼튼 게리는 표적으로 삼은 부유층 노년 여성을 무려 수주일 동안이나 관찰했다. 그는 물건 배달 일을 하기도 하면서 표적 여성의 이웃들과의 얼굴을 익히고 심지어는 그중 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기도 하면서 표적 여성 주변을 맴돌았다. 경찰에게 가장 곤혹스럽고 비통한 시기가 바로 이 낚시질 단계거나 스토킹 단계다. 범인은 대상을 물색하여 결정적인 시간을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은 그저 문서를 뒤적거리며 신락 같은 단서나 찾아보려고 골머리를 앓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체는 줄줄이 발견된다.
경찰은 식어버린 현장을 뒤쫓으며 실속 없이 부산하기만 하다. 이제 세상의 모든 비난이 범인이 아닌 경찰에게 쏠린다. 하지만 이와 같이 뒷북을 치는 수사로는 결코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다. 낚시질 또는 스토킹을 끝낸 그는 포획으로 행동을 옮긴다. 이 행동은 아주 기민하게 이루어진다. 그는 난데없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거나 갑자기 차문을 잠가 버리거나 아니면 주먹이나 흉기로 대상을 삽시에 무력화시킨다. 이 포획 단계에서 살인마의 흥분 상태는 정점으로 치닫는다. 대상은 이제 달아날 수 없다. 살인마는 마음대로 대상을 농락할 수 있다는 자족감과 기대감으로 흥분한다. 다음 단계에 마침내 살인이 행해진다. 살인 순간에 느끼는 승리감, 자신감, 오르가즘 등은 살인마에게 존재의 의미를 세례한다. 그들은 자신을 억압했던 세상의 환영을 제거하는 순간 어린 시절부터 그를 감싸고 있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느끼기도 한다. 미국의 살인마 로널드 레이크는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싫었다. 그는 어느 날 엄마를 죽여 성대를 잘라내 쓰레기통에 처박았다고 한다. 살인을 끝낸 그들은 대부분 처절한 허탈과 절망의 나락으로 급속히 잠겨든다. 강아무개의 경우 22개월의 공백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 공백기의 허탈을 메우기 위해 희생자의 신체 일부를 간직하는 자도 있다. 미국의 경우 팔, 다리, 성기, 심지어는 머리를 보관하는 자도 있었다. 그것은 승리감을 연장하는 트로피이자 추억의 매개물이다. 현장 상황을 사진으로 찍거나 비디오에 녹화하여 두고 보며 즐기는 자도 있다. 이 시기를 미국에서는 토템기라고 부른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토템의 마술은 사그라진다. 그들은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갔다. 강아무개 역시 직장에서 정상적인 근무를 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런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록 자책감이 심해진다. 그들은 스스로를 학대하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 살인마의 실수가 나타나는 것이 이때인데 이때 체포해봐야 이미 희생자는 여러 명이 나 있는 상황이다. 강아무개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체포되지 않은 살인마는 언젠가 다시 이전보다 더욱 강렬한 살인 충동을 느끼게 되니 그나마 경찰로서는 다행인 셈이다. 연쇄살인에 대한 대처와 한국의 실정. 이와 같이 연쇄살인은 중독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순환된다. 그리고 순환하면서 진화한다. 그렇게 범인을 뒤따라가서는 결코 체포할 수 없다. 언제나 범행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가 왜 범행했는지 아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들인다. 그러므로 경찰은 먼저 범인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그의 습관과 욕망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범인이 갈 만한 장소를 추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미리 가 있지 않고서는 잡을 수 없는 범인이 연쇄살인범이다. 군사작전용으로 선제공격이 필요하다. 선제공격만이 범인을 체포하는 방법이다. 연쇄살인의 수사에는 철저히 귀납적인 방식이 유효하다. 물론 직관이나 임상 경험이 때로는 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대의 수사관은 끝없이 관찰하고 조사하며 실험해야 한다. 자료 수집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리고 유능한 수사관이라면 그 결과들을 문서화할 줄 알아야 한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마법사나 심령술사 같은 수사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범죄자의 특성을 알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수사관은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시시콜콜한 정보까지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요컨대 첨단의 과학수사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지식과 교양을 갖춘 수사관이 필요하다. 어린이가 보이는 행동 가운데 연쇄살인범이 될 가장 유력한 징후는 동물학대이고 다음으로는 극도의 이기심이라고 한다. 극도의 이기심은 극도의 자기본위로 이어지고 그것은 사이코패스로 발전한다. 그러므로 연쇄살인범은 모두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다.
사이코패스는 병적인 자기중심적, 자기도 모르는 거짓말, 연민이나 죄책감, 결여, 대인관계의 둔감성, 이성에 대한 터무니없는 환상, 수전노에 가까운 인색함 등의 증세를 나타낸다. 현대사회의 사이코패스 중 병원이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는 정상인의 얼굴로 우리 곁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 경찰의 과학 수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는 일이 시급하다. 한국은 사회 변동이 급격한 데다 양극화가 심한 나라다. 앞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발생할 가공할 연쇄 살인 앞에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52장) 우주의 끝을 찾아서 왜 우리는 별의 후손인가? 초신성이란 이름처럼 새롭게 나타나는 별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두워서 안 보이던 별이 마지막 수명을 다할 때 거대한 폭발로 인해 환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새로 나타난 별인 줄 알고 잘못 붙인 이름이다. 과거의 초신성은 그 밝기 때문에 우주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요긴한 재료로 이용되었다. 사람들은 천문학 또는 우주론 하면 그것이 서양인의 전유물인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초신성 발견은 185년 고대 중국의 천문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서양에서 초신성 중 가장 유명하면서도 최근에 발견된 것으로는 케플러 초신성이 있다. 이 초신성은 1604년에 요하네스 케플러가 최초 관측했다고 해서 케플러 초신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서양인들의 주장일 뿐이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 케플러 초신성이 관측된 기록이 무려 130회나 나온다. 그러니 공정히 하자면 이 별은 조선 초신성이라고 해야 한다. 또한 조선인들은 초신성을 객성이라고 불렀다. 초신성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별이니까 손님별, 즉 객성이라는 조선인들의 명명이 훨씬 더 정확한 것이었다. 빛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긴 하지만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의 빛은 그다지 고속이라고 할 수 없다. 당연히 빛의 이동에도 시간이 소요된다. 달빛이 지구에 이르는 데는 약 2초, 햇빛이 지구에 이르는 데는 약 8분 20초가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2초 전의 달빛과 8분 20초 전의 햇빛만을 보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1만 광년 떨어진 별을 본다면 그것은 1만 년 전의 별빛이다. 이 별보다 더 멀리 있는 은하로부터 방출되는 빛은 수억 또는 수십억 년 동안 우주 공간을 여행하고 와서야 지구의 망원경에 포착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1광년이란 약 9조 5천억 킬로미터로서 빛이 1년 동안 진행하는 거리다. 2003년 WMAP 마이크로웨이브 망원경은 우주의 최변방에서 날아오는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우주의 나이 137.2억 년을 계산해냈다. 이 망원경은 지구에서 16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의 전체 망원경과는 달리 대기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 참고로 우주 배경 복사란 빅뱅이 있은 지 38만 년 후에 빠져나와 우주 공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빛의 배경을 말한다. 이것은 특정한 천체가 아니라 우주 공간의 배경을 이루며 모든 방향에서 같은 강도로 들어오는 전파이다. 그런데 우리는 더도 덜도 아닌 딱 137.2억 광년 떨어진 곳이 우주의 끝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 점 역시 관측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WMAP가 관측한 곳의 배경 복사 온도는 절대 온도인 마이너스 270도의 미세 근사치였다.
그런데 절대 온도에서는 분자 운동 자체가 일어날 수 없으니 어떤 물질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곳을 우주의 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시절 화학 시간에 주기율표를 배웠는데 그때 주기율표에 있는 100여 종의 원소는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의 전부를 배웠다. 이것은 아주 중요해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중고등학교에서 필수적으로 교육되었다. 그런데 WMAP는 이 확고한 믿음까지를 한순간에 날려버렸다. 관측 결과 우리가 알고 있었던 100여 종의 원소는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의 4%밖에 되지 않았다. 그나마도 이 4% 중에서 99.7%가 수소와 헬륨이다. 그러므로 원소다운 무거운 원소는 고작 0.03%밖에 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러나 여기까지도 최신의 우주론이 아닌 10여 년 전의 것이다. 한국인 천문학자 이강환이 저술한 우주의 끝을 찾아서에는 최근 10여 년 동안 이루어진 우주론에 관한 최신 정보가 담겨 있다. 2009년 유럽 우주국은 WMAP보다 더 정밀한 우주 배경 복사 관측을 위해 플랑크 위성을 발사했고 이 결과를 2013년에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이론 틀을 다시 확인해 주었지만 우주의 나이와 구성 비율에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플랑크 위성이 새롭게 밝힌 우주의 나이는 이전보다 1억 년이 추가된 138.2억 년이다. 또한 우주의 구성 비율은 주기율표에 있는 보통 물질 4.9%, 암흑 물질 26.8%, 암흑 에너지 68.3%로 계산되었다. 여기서 암흑 물질은 잡아당기는 중력과 관련되고 에너지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우주는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은 우리가 왜 별의 후손인지를 결정적으로 알려주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준다. 과학자들은 초신성에서 분출되는 빛을 분석하여 별의 원소가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황 등 5개임을 밝혔다. 하지만 우리 사람 몸의 원소는 6개로서 별의 5개 원소 외에 인이 하나 더 있다. 별과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 구본철 교수가 이끄는 서울대학교의 물리천문학부 연구진이 카시오페아 A초 신성 잔해에서 다량의 인을 발견함으로써 별의 원소와 사람의 원소가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 결과는 2013년 12월 13일 세계적인 과학 저널 사이언스지에 게재되었다. 우리가 별의 후손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약속드린 2장 이상을 다 읽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다음 주에